자, 반갑습니다. 영화 철학 조마상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면 강의가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뭐 경북대는 5월 초에 한다고 그러고 좀 빨리 학교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지만 언제가 될지 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착실히 공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중간고사는 확실히 못 볼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중간하고 기말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4월 1일부터 뭐 과제 아닌 과제인데 하루에 1초씩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1초씩만 찍으세요. 하루에 1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때 제출해야 되니까 4월, 5월 그러면 60초를 30초씩 한 달에 30초니까 60초 여러분들 60초를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와 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품을 좀 출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초씩, 2초도 아니야, 1초씩 여러분 삶에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거나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1초씩 뭐 여러분 꼭 자신을 찍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과 관계된 일들, 관계된 사물들, 관계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일단은 모아두세요. 이제 4월 1일부터 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지만 나름대로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게 좀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수업은 한 40분 정도 하고 마치게 될 거예요. 자, 동영상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영화죠. 영화와 철학인데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영화 속에 나타나는 철학적인 주제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이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영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영화 자체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떤 철학적인 주제가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언론 저널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고 방식 내지 이제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한 세 가지 분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제 영화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예술이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영화라고 하는 걸 과연 이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제 미학적인 또 윤리적인 인식론적인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와 관련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이제 영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영화에 대한 데피니션 그다음에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예술인가 이런 어떤 물음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 또 이제 영화를 찍고 있는 그 매체 자체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어떤 매체 자체가 이제 기술이 발달 또는 이제 진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일정한 형태의 이제 암들을 형성해 주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의 세계, 실제로 이제 영화 속의 세계는 이제 사이버 세계죠.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데 그런 어떤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서 그곳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그 적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영화 철학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영화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영화의 본질이 과연 이제 미학적 측면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예술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그 미학적 측면들이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윤리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예술이다 라고 하는 쪽과, 또는 이제 영화는 전혀 이제 예술이 아니다, 예술로서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영화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주장, 그리고 이제 왜 예술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발터 베냐민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그런 주제를 많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문화이고, 이 대중문화가 지금까지 문화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게 과연 이제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B급, C급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예술이 과연 이제 우리가 진정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또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필적할 만한, 아니면 이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발터 베냐민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영화는 정치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선전선동이 들어간다는 거죠. 선전선동. 그래서 이제 좌파든 이제 우파든 어떤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들이 영화라고 하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허구 세계 또는 이제 그 가상 세계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감성에 접근하는 이런 어떤 그 메시지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부정적 기여인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그 영화 철학에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예술 철학이라든지 그 칸트 미학을 이제 읽어보신 사람들은 그걸 느낄 텐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그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적 관심이라고 얘기해요.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관심적 관심.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인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양식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 미 자체, 또는 이제 순고미 자체, 그 아름다운 그 자체에 매료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걸 이제 순수 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순수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는 항상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강한 형태의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 인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순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뭐 미의 이데아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해주는, 그게 이제 어떤 천재의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와 그다음에 이제 영혼의 세계, 또 뭐 지성의 세계, 자 이런 세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이 발터 베냐민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긍정 또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든지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술이 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고, 그 이 대중문화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긍정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면, 그런 이유의 생각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초월해야 된다. 이 현실을 초월해서 뭔가 그 미의 이데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깨달음,
뭐 통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특별히 이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회귀라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로봇처럼 또는 이제 군대처럼 회귀라 교육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개나 돼지의 어떤 수준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제로 작용하고 이걸 이제 특권층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그 회귀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발터 베냐민은 이제 그 최초로 이 영화 또는 이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술이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기능,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패시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물론 즐기고 있지만 그 안에서 동시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이 대중매체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 비판할 수 있는 능력들이나 또는 그런 거리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독점 지식인들 또 독점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벽들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 대중매체 이 영화의 이제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치의 예술화 또는 예술의 정치화라고 하는 이제 태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근대와 이제 고전, 뭐 고대나 중세까지 어떤 고전 시기에 이제 예술의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술의 이제 차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에요.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재발전은 이제 복제라고 하는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들이 이제 고대와 중세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현대와 근대를 예술의 어떤 측면, 예술의 정의와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복제해낼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자, 이런 시대에서 많이 복제되고 있는, 많이 재생산되고 있는 어떤 기술로서 예술의 측면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여러분 이제 그 듀샹의 변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셈이라고 해놓고 이제 그걸 이제 전시를 했죠. 근데 이제 브릴로 박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예술에서 등장하는 이제 많은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기성품들이에요. 뭐 그냥 뭐 박스인 것도 있고 그냥 여기 셈인 것도 있고 뭐 휴지 같은 것도 있고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정도 됐나? 그 광주 비엔날레 처음 생겼을 때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입구에 휴지 두루마리 휴지 두 개가 이제 널려져 있어요. 제목은 무죄야. 제목이 없음. 뭐 이게 뭔 예술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어떤 기술적 재생산의 시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어떤 예술의 단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그게 이제 예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작품을 전시한 사람은 이게 왜 예술인지 3박 4일 뭐 일주일 거쳐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게 왜 진지한 예술인지. 자, 이제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조금 달라지면서 예술에 대한 개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 개념 또 어떤 근대적 개념하고 다른 어떤 측면들 이것들이 그 예술의 이제 데피니션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1970년도 이후에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좀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체제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예술 작품을 출품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예술 세계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배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작품은 작품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박물관에서 또는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면 그건 또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예술의 사회학, 이제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 예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적인 재생산과 관련해서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역할들을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이제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의 몰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우라의 몰락. 그 이제 우리가 그 아우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게 될 텐데, 자,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 권위들을 좀 이야기해요. 절대적 권위. 이 절대적 권위가 이런 어떤 그 기술적으로 재생산 이제 복사되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절대적 권위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더 아우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발터 베냐민이 설명하고 있는 그 매체 이론 또 매체 철학 또는 이제 영화 철학에서 이제 그 두 가지 기본 전제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전통 미학, 전통 예술에 대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기술 재생산 시대에 살면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는 관점들을 바꿔 놓았다, 바꿔 놓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냐민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앞에서 이제 얘기했죠. 이제 칸트가 무관심적 관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순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보편적인 아름다움인데 이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소수의 엘리트들 아니면 이제 천재 예술가들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론을 살펴보면 이데아가 이제 이데아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진선미인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좋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데아가 가장 높은 건데 그것과 이제 동급인 것이 바로 이제 그 미의 이데아, 아름다움에 대한 이데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자,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반면에 발터 베냐민은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절대 불변하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예술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예술이 되지 않고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왜 사회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회에서 자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을 쓸 수도 있고 파란 안경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또 뭐 다양한 안경들을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에 태어나면 대부분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카톨릭 신자가 될 확률이 높고, 근데 여러분들이 인도나 뭐 이런 쪽에 태어났으면 이제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지역에 태어났으면 이제 무슬림이 될 가능성들이 많죠. 자, 그러면 그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사유할지 또 어떤 것을 예술로 볼지에 대해서 아주 큰 차이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우리 맛있는 삼겹살을. 자,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가 굉장히 불결한 거니까 돼지고기를 그렇게 함부로 먹으면 뭐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벌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힌두교에서는 또 이제 소를 이렇게 숭상을 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회에서 보면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입장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쭉 자라왔으니까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자라왔으니까. 이제 발터 베냐민은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건 시대적 산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아름다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건 항상 부분적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이나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이 다를 수 있죠. 뭐 또 이제 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과 또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항상 그 사회적인 토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이제 그 전통 미학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전통 미학 이야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발터 베냐민에 따르면 이제 전통 미학은 예술의 자율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율성.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건 이 세계에 물론 이제 디디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더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술의 자율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해요. 그 존재 그 자체, 그 존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각가들이 어떻게 조각을 하냐면 돌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돌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다윗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돌을 쪼아서 다윗상,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각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술가의 머릿속에는 그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나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그 뭐 바위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거. 자, 이게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사회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 다 초월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이제 사회학적이다. 예술의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 사회, 뭐 기독교 사회, 불교 사회, 아니면 현대 사회, 아니면 과거 사회, 여기에 딱 제한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의 그 폐쇄성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인 미학에서는, 전통적인 예술에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세계 속에 있는 어떤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시대나 또는 이제 인종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한계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술의 자율성인데, 자 베냐민은 이게 헛된 꿈에 불과하다, 아름다운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사회가 변하면 예술 작품도 변하고 사람의 지각 경험이나 미적 경험도 여전히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두세 살, 아니 두세 살이 아니라 한 10살 정도 때 이제 우리 집 마당에 이제 그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을이 되면 너무 많이 이제 낙엽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꼭 나를 시켜. 내가 이제 큰아들이었는데 나가서 이제 마당을 좀 쓸어라. 근데 내가 그 마당을 쓰는데 거의 뭐 1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야. 나무도 너무 많고 낙엽도 너무 많고. 자,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 뒤에 이제 그 똑같은 시골집에 가봤어요. 진짜 내가 한 1초만 돌면 그냥 끝나는 마당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넓었던, 그리고 낙엽도 정말 많았던 그런 마당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성장해서 보면 그게 너무 손바닥만한 거죠. 자, 이제 그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능력, 자 이것도 자 내 몸이 성장하면서 변하죠. 내가 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아팠을 때 라면을 먹을 때하고 내가 정말 너무 배고팠을 때 라면을 먹는 맛이 다르죠. 그러니까 음식을 지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제 미적 체험도 굉장히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뭐 이게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또 실증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발터 베냐민에 따르면. 자, 그래서 베냐민에 따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예술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 그다음에 여기라고 하는 이런 공간. 자,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어떤 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술 중에 가장 독보적인 예술이 바로 이제 영화다. 사진이나 영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사진과 영화가 예술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논의를 이제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이제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영화가 어떤 측면에서 전통 예술 작품과 다르고 또 어떤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왜 예술인가라고
라고 하는 이제 물음에 대해서 이제 베냐민은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우라라고 하는 개념. 자, 이제 영화가 등장하면서 영화가 예술이 되면서 영화가 아닌 다른 것들이 왜 이 영화가 등장하는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허물어지게 됐는가?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아우라라고 하는 이제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 종교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철학적 미학적 개념이 초기에는 아니었어요. 자, 이 종교적 개념을 이제 발터 베냐민이 최초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미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시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그리스 말에서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입김 공기 또 이제 가볍고 부드러운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또 이제 여신 중에 하나죠, 아우라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기라든지 어떤 신비스러운 효력, 뭐 신비스러운 어떤 분위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중세 때 이제 신비주의 까발라라고 하는 이제 그 종파에 따르면 사람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전기, 아이테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이제 사람마다 고유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고 최후의 심판까지 이제 간직하게 되는. 만약에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상실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성화 같은 걸 보면 이제 뭐 예수님이라든지 뭐 마리아라든지 이 뒤에 있는 성인들 머리에 뒤에 있는 또 천사들 머리 뒤에 있는 어떤 둥그런 원, 이걸 이제 아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또 신의 입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빛의 너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발터 베냐민이 그 이제 자신의 미학 이론을 통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관련해서 이제 이 아우라 개념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아우라 개념을 통해서 이 기술 재생산 시대의 새로운 예술인 사진과 영화가 이 아우라 개념을 잠식을 하는, 또 아우라 개념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라는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이제 고귀한 그런 개념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 사진과 영화가 이 아우라 개념을 철저하게 봉쇄하거나 아니면 이제 철저하게 해체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해체주의, 뭐 해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현대 철학에서 특별히 그 프랑스나 독일 철학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관념 또는 전통적인 지식, 그런 원리들,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하나예요, 하나. 기독교도 하나의 신을 믿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도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서 가게 되면 하나의 원리로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다의 문제들, 그러니까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원리,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이걸 이제 아르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원리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대부분 다 전통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도예요. 자, 이제 아우라 개념도 마찬가지로 전통 미학에서 또는 이제 전통 신학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 또는 여러 가지 그 미학적인 현상들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 하나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영화나 사진이 갖고 있는 특징, 그건 굉장히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에 대한 원리들이 아주 아주 붕괴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의 원리로 수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체한다. 자,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다양한 원리, 굳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자, 이 해체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우라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탄생을 이제 예술의 운명의 시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등장하면서 기존 예술, 전통 미학은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전통 미학이나 전통 예술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우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화의 등장이 이제는 이제 예술의 운명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또 이 영화라고 하는 예술이 이 시대에 등장했느냐, 이 시대에 등장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등장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 어떤 그 각각의 매체 예술 작품들이 갖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무관심적 관심,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예술이 아니라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나 현대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그 정치적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역할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보통 이제 전통 미학에서는 이 정치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좀 타부시하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어떤 더 보편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아우라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첫 번째 그 측면은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자, 예술 작품에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기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홀리라고 하는 홀리니스라고 하는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자, 전통 예술 작품이 아우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존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영화가 등장하면서 영화는 더 이상 주술적이고 더 이상 종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영화가 다른 모든 예술들을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여러분들이 그 요즘엔 뭐 기독교를 이제 개독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 세상의 것보다는 천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세계보다는 그 현실 다음에 오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천국 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노바디 노케어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술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고전 예술들이 이제 발달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현대에는 더 이상 그런 그 아우라적인 어떤 주술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예술이 등장한다, 영화가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술적인 그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집트 예술이라든지 기독교 예술을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 기독교 이제 그 이집트 예술이 이제 왜 주술적인 의미가 갖냐면, 자, 고대인들은 뭐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죽으면 뭐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사후 세계가 있을 것이다, 뭐 믿을 수도 있고 이제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3천 년 전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윤회가 됐든지 아니면 바로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이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세계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신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거고 그 죽음 이후에 이런 것처럼 이제 신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영혼을 돌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문명을 그 가지고 있는 이제 국가가 이집트였어요. 지금은 이제 망해버렸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 발달했던 모든 예술들은 여기서처럼 사람이 그 이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인간의 삶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영생 불사를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예술에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주제들 가지고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라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가 있어야만이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물론 이제 다 이제 엘리트 계층인데 그 인체 조각상들을 또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예술품으로 사람들이 이제 간직을 했어요. 이 이제 예술 조각품을 이제 만드는 것은 이 조각상의 주인공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건데, 자 이제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자 이런 것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어떤 이름이 계속해서 남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고대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스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 또는 예술 작품들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 어떤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여기서처럼 뭔가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 그게 이제 미라가 됐든지 아니면 이제 인체 조각상이 됐든지 간에 뭔가 오래 간직될 수 있는 어떤 주술적인, 이게 자신의 어떤 몸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형상들 또는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다양하게 남아 있었어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주술적인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예술이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의 이제 근원이나 출발점은 항상 이런 어떤 주술적인 기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천 의식, 고대에는 이제 뭐 비가 안 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풍년을 기원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제천 의식을, 그러니까 하늘에 또는 하늘님에 또는 이제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제 제천 의식인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게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예술의 발달 지점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종교적인 특성들이 이제 강하게 있는데, 이 종교적인 특성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제 전통 예술로 이제 규범화되고, 이런 어떤 규범화된 방식으로 존재할 때 항상 그 숭배적인 가치를 갖게 돼요. 숭배적인 가치. 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뭔가 굉장히 존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숭배적 가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숭배적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물리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리적 특성이냐면 하나의 물리적 특성이죠. 하나만 존재해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술 작품들이 갖고 있는 아우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아주 유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권위의 바닥에는, 자 이처럼 하나만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원본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진품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자 일회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에르메스라든지 가방 사러 가는데, 자 그것이 이제 왜 좋은가, 이제 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가, 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판. 자 그게 뭐 수천 개씩 나오고 수만 개씩 나오고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돈이 많은 사람들, 뭐 돈이 많다고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대기를 타야죠.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가방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요. 자 그런 것들은 그 돈을 갖는다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원본성이나 진품성을 갖고 있고 일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방들, 명품 가방들이 아우라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술 재생산 시대에는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고대나 이제 중세 때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자가 똑같은 장애인이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다른 거죠. 어딘가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소성을 갖게 되는데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술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아우라성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고 싶어하고 그걸 갖고 싶어하고 그거를 이제 뭔가 그 우러러보는 이런 어떤 종교적 기능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좋은 영화, 아무리 그 아름다운 영화, 굉장히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복사 가능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영화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한 40분 정도가 이제 넘어서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좀 접근할 수 있겠지만, 자, 이제 영화가 왜 예술인가, 또 영화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술이 되는가, 그리고 영화가 예술로서 어떤 기능을 갖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예술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원본성, 진품성, 일회성이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아우라를 갖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주술적인 종교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런 방식의 예술 작품 또 예술의 존재 양식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만 가지고 더 이상 어떤 진품인가 아니면 복제인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논의들이 이 영화가 등장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본래적인 특성, 본래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메시지고 그 사회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라고 하는 대량 복제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만 볼 수 있는 영화가 따로 없잖아요. 뭐 미국도 똑같은 영화가 미국에서도 상영될 수 있고 뭐 우주에 나가서까지 안드로메다 나가서까지도 상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것들을 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제약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영화가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좀 그 원본성과 관련해서 그 위조 문제, 위조와 복사 문제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아우라의 붕괴, 해체 이런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